네, 안녕하세요. 화장품 공부하는 선생님 지한쌤입니다. 오늘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판매 관리자의 교육, 이런 교육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오늘부터는 하루 10분 법령이 아니라 좀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후다닥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판매 관리자하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교육을 다음 구분에 따라서 받아야 된다. 이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랑 책임 판매 관리자 두 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꼭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육을 이 두 사람들은 꼭 받아야 되는, 주기적으로 꼭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영업자들은 교육 명령이 떨어지면 받아야 되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책임 판매 관리자 및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교육을 최초 교육과 보수 교육으로 나눠서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최초 교육은 종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까지 최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자격시험, 특히 이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의 경우에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이 종사한 날 이전 1년 이내이면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그리고 보수교육은 최초 교육 이후의 교육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최초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씩 받아야 된다. 그래서 최초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번 받아야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단서라는 건 이걸 얘기해요.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이 종사한 날 이전 1년 이내이면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봐서 최초 교육을 면제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즉 무슨 소리냐면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의 경우에 매년 1회, 그러니까 책임 판매 관리자도 마찬가지 매년 1회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무적으로. 안 받으면 과태료 50만 원. 그리고 교육 명령의 대상. 선생님 갑자기 교육 명령이 뭔 소리예요? 이 첫 번째 책판 관리자랑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교육 명령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교육 명령이 떨어져서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이 세 사람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들을 필요는 없지만 교육 명령이 떨어지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얘네들은 책판 관리자랑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명령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알아서 니네들이 1년에 한 번씩 들어야 되라면 제조업자, 책판업자, 그리고 맛판업자의 경우 이 세 가지 영업자의 경우에는 교육 명령이 떨어졌을 때만 교육을 듣는다. 매년 1회 이렇게 듣는다? 아니다. 라는 거죠. 그쵸? 법 제25조, 법 제15조 뭡니까 이거? 영업금지죠? 그러니까 영업금지 조항을 위반한 영업자나 아니면 시정명령을 받은 영업자나 아니면 준수사항을 위반한 제조업자나 뭐 책판업자나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 무슨 소리냐면 법을 어긴 영업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법을 어긴 영업자가 똑바로 니네들이 법을 어긴 이유가 뭐니? 저 화장품 법을 잘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잘 몰랐으니까 너는 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교육 명령을 식약처장이 내릴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 즉 교육 명령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교육을 이때에만 일회성으로 듣는다 이거죠. 물론 일회성이라고는 했지만 뭐 주기적으로 뭐 저기 한 달에 3번씩 오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명령이 떨어지면 한다라는 거죠. 이 영업자들, 이 3명의 영업자들과 2명의 이 사람들, 항상 교육을 들어야 되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실무진으로 보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관리자로 보는 거기 때문에 실무진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킨다 뭐 이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약처장은 교육명령 대상자가 천재지변, 질병, 임신, 출산, 사고 및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건 미리 근데 이 다섯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람들이 교육받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해야 돼요. 식약처장 뭐 그런 사람들한테. 어딨지? 교육에 유예를 받으려는 사람은 식약처장이 정하는 교육 유예 신청서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한다. 이게 나와 있죠. 지방식약청장에게 미리 이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출된 교육 유예 신청서를 검토해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교육 유예 확인서를 발급해야 된다. 교육 유예 시켜줄게 이렇게 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 얘기고요. 교육받는 자가
받아야 되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제조업, 책판업, 마판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를 책임자로 정해서 교육받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책임 판매 관리자이거나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이거나 품질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장소에서 이렇게 제조업이나 책임 판매 관리업이나 아니면 맞춤 화장품 판매업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두 업소에서 이제 하면 한 업소를 가면 이쪽 업소에서는 교육받은 내용에 대해서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쪽 업소에서도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나 아니면은 책임 판매 관리자가 아니더라도 여기 말하는 품질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서 니도 교육 받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지향 코스메틱 1호점, 2호점, 3호점이 있으면 맞춤 화장 아니야 책임 판매 관리자가 1호 한 명이 1, 2, 3호점을 다 관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1, 2, 3호점에 다 그걸 이야기하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래서 1호점의 대표로 책임 판매 관리자가 갔다면 2호점에는 책임 판매 관리자가 없다면 그 품질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 중에 한 명 아무나, 그리고 3호점에서도 그 중에 한 명이 대표로 각각 업소에 한 명씩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뜻인 거죠. 이해되시죠? 다음, 교육 실시 기관은 화장품과 관련된 기관, 단체 및 법 제17조에 따라서 설립된 단체 중 식약처장이 지정해서 고시를 한다. 현재는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협회, 대한화장품 산업연구원 이 세 곳이 있습니다. 이거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교육 실시 기관은 매년 교육의 대상, 내용 및 시간을 포함한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시행할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아실 필요가 있을까? 이건 교육 실시 기관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주관식으로 나왔었죠? 조제관리사 시험에. 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합니다. 4, 8 외우세요. 교육 내용은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관리 등의 사항 등으로 하며, 교육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교육 실시 기간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교육 실적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교육 실시 기간, 그리고 교육 대상자 명부, 교육 내용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작성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몇 년간 보관? 2년간 보관한다. 교육 실시 기간은 교재비 및 실습비, 강사 수당 등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교육 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즉 누가 낸다? 우리가 낸다. 교육 실시 기간은 기타 사항은 식약처장이 정해서 고시를 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하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책임 판매 관리자는 매년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일시적으로 교육을 받는 자들은 누구였다? 잘못을 보통 저지른 영업자들이 그 대상이었다. 영업자라 하면 제조업자, 책판업자, 마판업자가 있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정리를 하면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교육이 진행이 되고, 교육 실시 기간은 대한화장품협회가 있었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그리고 대한화장품 산업연구원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 보통 세 곳을 암기를 꼭 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연기도 할 수 있었다. 교육 연기는 사전에 지방식약청장에게 신청을 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화장품 제조업, 책판업, 마판업을 하는 경우에 종업원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해서 교육을 받게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 그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책임 판매 관리자나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의 경우에는 업소에 취직하면 취직한 날로부터, 종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그러나 이는 이제 품질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조기에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겠죠. 하지만 업소에 선임되지 않은 책임 판매 관리자, 그러니까 선임이라는 건 뭐예요? 채용되지 않은, 그러니까 업소에 채용되지 않은 책임 판매 관리자나 조제 관리사의 경우에는 교육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의 경우에는 선임이라는 건 채용일 전에 1년 이내에 조제관리사 시험에 합격했으면 최초 교육이 면제됩니다. 즉 2022년 3월에 내가 조제관리사를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채용이 됐다면 2023년 3월 전까지, 즉 1년 이내에 만약에 채용이 됐다. 그러면 최초 교육 면제라는 거죠. 최초 교육을 받은 뒤에는 매년 1회씩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보수교육은 최초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매년 1회씩 받으면 되는데요. 선임일 전에 1년 이내에 조제관리사 시험에 합격해서 최초 교육을 면제받은 조제관리사의 경우에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2022년 3월에 내가 합격을 해가지고 채용이 됐어요. 1년 이내에 2022년 3월에 합격해서 2023년 1월에 내가 채용이 됐다. 그럼 1년 이내에 됐으니까 최초 교육 면제인데, 그런데 2023년 3월에 합격을 했으므로 2024년 3월을 기점으로 매년 1회씩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보수교육을. 예, 교육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험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꺼번에 강의를 할게요. 어디 보자. 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같이 보도록 할게요. 회수 대상 화장품의 기준 및 위해성 등급. 그래서 회수 대상 화장품 했는데 문제가 있는 화장품들이 있죠. 그래서 유통 중인 화장품 중에 문제가 있는 화장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화장품에 들어가면 안 되는 성면 뭐 이런 게 들어갔다든지 뭔가 좀 위험한 것들이 들어갔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 화장품을 회수 대상 화장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회수 대상 화장품은요, 유통 중인 화장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수 대상 화장품은 완제품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선생님 왜요? 완제품은 이미 만들어져서 유통되는 걸 완제품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완제품은 뭐가 완제품이냐면 다 만들어서 출하 직전의 화장품에서 통에다가 화장품을 넣고 그걸 박스로 포장까지 했다. 바코드도 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팔기만 하면 된다. 이런 화장품이 완제품인 거고, 팔기 직전, 유통되기 직전의 화장품들을 완제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완제품이 회수 대상 화장품이다. X. 왜? 이미 안 팔렸어요. 이미 소비자한테 팔리지 않았어요. 회수할 게 뭐가 있어? 그럼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수 대상 화장품은 뭐가 그 대상이다? 유통 중인 화장품이 그 대상이다. 이거 별표 100개입니다. 완제품이 대상이다가 아니에요. 뭐 회수 대상 화장품이 아닌 것은 했는데 사용하면 안 되는 원료를 무자비하게 섞은 완제품. 이렇게 하면은 그 화장품은 회수 대상 화장품인가요? 아니에요. 완제품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완제품이라는 말은 유통 전이라는 거니까 회수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 대상 화장품이 아닌 거죠. 이해되셨죠? 회수 대상 화장품은 유통 중인 화장품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한다. 법제 구조에 위반되는 화장품. 그러니까 안전용기 포장 안 한 화장품. 만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용할 때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하는 화장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화장품에 안전용기 포장을 안 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회수 대상 화장품이 되고요. 위해성 등급 나등급입니다. 그리고 법 제15조 영업금지 조항에 위반되는 화장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화장품. 이건 뒤에서 같이 볼 거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이것도 다 넘어갈게요. 이번에 신설된 부분이에요. 이거 다 볼 거예요. 뒤에서 저랑 같이. 법 제5조의 2 제4항에 따른 회수 대상 화장품의 위해성 등급은 가나 다등급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같이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회수 대상 화장품에는요, 첫 번째로 안전용기 포장 기준에 위반되는 화장품의 경우에 회수 대상 화장품이고요. 두 번째로 전부 또는 일부가 변폐, 썩은 화장품이거나 병원 미생물에 오염되는 화장품, 이런 화장품은 위해성 등급 다등급으로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화장품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물이 혼입된 거죠.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아니면은 이물이 부착된 화장품 중에서, 그냥 그런 화장품만이 아니라 그런 화장품 중에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화장품. 그리고 또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넣은 화장품. 이거 정말 나쁜 화장품이에요. 이런 화장품은 위해성 등급 가예요. 가. 제일 높은 등급.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집어넣었거나 아니면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있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 근데 그런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저랑 뒤에서 보도록 해요. 그거 말고 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위변조한 화장품, 이런 화장품도 위험한 화장품으로서 회수 대상 화장품이고요. 그리고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그리고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 스스로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회수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 화장품, 이런 화장품의 경우는 없겠죠. 영업자가 누가 이거는 법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거는 내 양심상 좀 회수를 해야 되겠어,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착한 업자. 네. 그리고 영업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 수입해서 유통한 판매한 화장품. 그러니까 등록도 안 한 사람이 화장품 제조업이나
책임 판매업이나 아니면 신고, 맞춤 화장품 판매업, 신고도 안 한, 등록이나 신고를 안 한 사람이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조제하거나 수입해서 유통 판매한 이런 화장품 불법입니다. 이런 화장품도 회수 대상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뭘 믿고 허가도 안 해주는데 이런 거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그 신설,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신설된 게 뭐가 있냐면, 식품의 형태, 냄새, 색깔, 크기, 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해서 식품처럼 마치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섭취 등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오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화장품, 이런 화장품의 경우에도 회수 대상 화장품으로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요, 그런 거 있죠. 뭐 딸기 우유 뭐 그 용기 같은데 들어있는 화장품, 핸드크림 뭐 이런 거, 그리고 레몬 모양 핸드크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음식 식품처럼 보여서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거 같은 거, 그런 게 한창 요즘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 뭐지, 편의점 같은 데 보면 뭐 말표 구두 양맥주 뭐 이런 거, 뭐 이런 게 이제 음료 뭐 먹는 거 이런 거에 좀 오인이 되는 거라면 이런 건 좀 다른 거죠. 이런 건 이제 그런 딸기 우유, 뭐 바나나 맛 우유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애들이 그거 보고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기들이 이걸 따가지고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뭐지, 딸기 우유네, 딸기 우유가 크림처럼 돼 있네, 맛있겠다 하고 먹고, 이런 거 요즘 이런 거 많죠. 이런 거 어디에 많냐면요, 화장 비누에 많아요. 화장 비누 중에 되게 귀엽게 생긴 과일처럼 생긴 그런 비누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이 해놓은 그런 비누들, 그런 비누 때문에 그런 화장 비누 때문에 이런 조항이 신설됐다고 법에서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가나 다등급을 볼까요? 위해성 등급이 있는데요. 가등급에는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등급은 그냥 두 가지 그냥 다 외우세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집어넣은 화장품 이거나, 사용 기준이 고시된 원료 외의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색소 등을 사용한 화장품. 그래서 사용 기준을 지정한 성분들은 네 가지밖에 없어요.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색소, 그리고 한 개 더, 연모제. 이런 성분들 보통 네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꼭 외워두세요. 여기에 이제 향료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이 네 가지만 외우세요.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색소, 그리고 한 개 더 하면 연모제. 이렇게까지 이 네 가지. 그래서 사용 기준이 고시된 원료 외의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색소, 연모제 등을 사용한 화장품 이거나,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화장품, 원료를 넣은 화장품, 이런 화장품들의 경우에 위해성 등급 가등급, 제일 센 등급이고요. 그 다음 등급은 나등급. 나등급은 중대하지는 않으나 그래도 그러니까 위해성이 좀 높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안전용기 보장에 위배되는 화장품. 그래서 만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용기 보장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에 부합되면서도 하지 않은 그런 화장품 위험한 거고요. 그리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 그래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이라 하면 뭐가 있냐면, 이거 뒤에서 그냥 같이 볼게요. 이거 저랑 같이 그냥 뒤에서 이걸로 정리한 걸로 그냥 지금 봅시다. 보면 여기 있다. 제가 또 이렇게 책에 이렇게 꼼꼼히 이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화장품이 대부분 나등급이긴 하나, 그런데 몇 가지는 또 다등급이기도 하고 등급이 없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암기를 하여 두시라고 제가 이렇게. 비의도적 유래 성분의 검출 한도의 경우에는 나등급입니다. 이걸 어긴 경우에. 그래서 뭐가 있냐면 납 이런 거죠. 니켈 이런 거. 이런 중금속 같은 경우, 이런 제가 이렇게 정리를 이쁘게 해놨어요. 단위 정리까지 다 해놨고요. 그리고 미생물 한도, 이것도 나등급이 되겠죠. 이게 뒤에 책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책을 구매하시고 여러분 꼭 꼼꼼히 봐두시길 바래요. 이런 시험 문제가 실제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정복을 위한 단위 변환 해가지고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1 ppm으로 이렇게 변형해라. 그리고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을 퍼센트로 변형해봐라. 뭐 이런 거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니까 이걸 통해서 외워두시고요. 이런 팁 말고도 뒤에 팁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배우신 다음에 꼭 암기 문제를 여러분이 꼭 풀어보셔야지 이런 부분도 되는 부분이니까 문제까지 꼭 풀어두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량 기준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용량 기준이란 화장품의 용량 기준을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100g으로 쓰인 화장품을 구매했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70g밖에 없다. 사기죠. 소비자 우롱이죠.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식약처는 내용량 기준을 만들었는데, 이 내용량 기준을 어긴다고 해서 뭐
안전하게 만들었는데 용량이 70g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피부에 뭐가 나거나 이 신체에 뭔가 좀 두드러기가 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내용량이 다만 미달일 뿐이지 소비자를 우롱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지 위해성 등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량 기준의 경우에는 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그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량 기준은 위해성 등급이 없습니다. 가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다도 아닙니다. pH 기준을 어겼다. 이거는 나 등급이 되는 거고요. 기능성 화장품의 기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주 원료의 함량 기준을 어겼다. 이런 경우에는 위해성 등급 다 등급입니다. 이게 예외예요. 다 등급.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꼭 책을 직접 구매를 하셔서 보시기를 또 당부드려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위해성 등급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또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야 되겠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한꺼번에 쭉 봅시다. 어디 있을까? 몇 페이지일까? 270페이지인가? 좀 잘렸냐? 아유, 얼굴이 안 보이네. 됐나?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 위의 화장품의 회수 계획 및 회수 절차 그랬는데요. 화장품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회수 의무자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해당 화장품에 대해서 즉시 판매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회수 화장품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회수 계획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요, 잠시만요.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이 표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닌가? 여기 있다. 표가 있거든요. 회수 화장품의 회수 체계도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회수 대상 화장품을 인지를 해요. 그러니까 회수 의무자가 이거 회수해야 되나? 직접 회수 필요성을 인지하거나 아니면 지방식약청장이 회수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회수는 두 가지 회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회수는 회수 의무자가 직접 이거 회수해야 되겠다.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 회수라고 정부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너 회수해 이렇게 회수 명령 때리는 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해도 모든 이거를 절차 따라야 되고요. 그러면 즉시 판매 중지 절차를 합니다. 그래서 회수를 개시해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회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3개의 서류를 또 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안날로부터 5일 이내, 며칠 이내, 5일 이내에 지방식약청에게 회수 계획을 제출합니다. 근데 어떤 회수 계획서랑 같이 어떤 걸 내야 되냐? 해당 품목의 제조, 수입 기록서 사본, 그리고 판매처별, 판매량, 판매일 등의 기록이 적힌 서류, 그리고 회수 사유를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수 사유 서류 이렇게 3가지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수 계획 공표 및 통보 있습니다. 그래서 공표라는 건 공표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네 화장품 너무 위급하니까 공표 명령해. 다른 사람한테 공표해. 알려. 이렇게 해가지고 위의 사실을 일간 신문 및 해당 영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 후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뒤에서 볼게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28조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 그리고 통보. 이거 통보는 뭐냐면 판매자나 해당 화장품을 취급하는 사람에게 방문, 우편, 전화, 전보, 전화, 우편, 전자 우편, 팩스,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회수 계획을 통보를 해요. 그래서 통보 입증 사실 증명 자료를 회수 종료일로부터 2년간 또 보관을 해야 돼요. 이건 뭔 소리냐면 내가 회수 의무자예요. 그래서 회수를 꼭 해야 돼요. 근데 회수를 할 때 보기가 이렇게 너무 아프지. 회수를 할 때 내가 화장품 책임 판매 업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도매업을 해가지고 올리브영에 만약에 납품을 했어요. 그러면 올리브영에서 소비자들이 샀을 거 아니에요, 내 화장품을. 근데 그 화장품이 회수 대상 화장품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올리브영에 알려야 되겠죠. 일일이 소비자들한테 전화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영에 알립니다. 내 화장품이 위험하대. 그래서 회수해야 되는데 너희 지금 재고 남아있니? 했을 때 올리브영에서 이제 재고 30개 들어왔었는데 15개가 팔렸네 해가지고 15개는 이제 재고를 이제 회수하는 거죠. 근데 나머지 15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럼 소비자들한테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올리브영 사장님이 붙여놓겠죠. 우리 영업소에서 땡땡크림을 사간 사람 무료로 어떻게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주겠죠. 여튼 그런 식으로 하면 만약에 그 올리브영 사장님한테 30개를 납품했는데 15개를 내가 다시 회수를 했다. 그럼 그 올리브영 사장님한테 받아요. 그 회수 관련 문서를. 그래서
나는 이 사람한테 15개를 줬다. 그걸 회수 확인서라고 해요. 그 뒤에서 같이 봅시다. 그리고 나서 회수 진행이 되는 거죠. 회수 계획을 통보받은 자는 회수 대상 화장품을 회수 의무자에게 반품 후 회수 확인서를 작성해서 회수 의무자에게 송부. 이게 그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폐기를 해야 된다. 그 화장품을, 그러니까 이게 화장품 회수를 하는 화장품을 폐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폐기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거를 그냥 이제 재작업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폐기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폐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방식약청장에게 폐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회수 확인서 사본과 회수 계획서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이 두 가지 서류 언제 어떤 서류 내는지 암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폐기, 관계 공무원이 참관을 해야 합니다. 참관하에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서 폐기를 합니다. 그리고 폐기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년간 보관해요, 이것도. 그리고 나서 회수 종료 신고서 제출. 회수가 완전히 끝났으면, 폐기를 안 하고 회수 종료한다. 그럼 여기서 바로 넘어가는 거고. 회수 종료 신고서와 함께 회수 확인서 사본, 폐기 확인서 사본. 그러니까 폐기한 경우에만 폐기 확인서 사본, 그리고 평가 보고서 사본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수 종료하는 거예요. 지방식약청장이 회수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다음에 회수 종료자에게 회수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서면, 별표. 그리고 이 회수 기간은요, 언제 회수를 해야 하나요? 아까 전에 위해성 등급 가나 다 저랑 같이 다 봤죠? 위해성 등급이 가등급인 화장품의 경우에는 회수를 시작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위해성 등급이 나등급 또는 다등급이다. 그러면 회수를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수를 모두 다 하여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이 회수랑 관련된 부분은요,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니까 꼭 여러분 완벽하게 암기를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는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인데요. 이거 뭐냐면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영업자가 해당 화장품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위의 화장품을 회수하여야 하는 회수 의무자가 있죠. 근데 회수 계획량의 5분의 4, 그러니까 80%죠. 80% 이상 회수를 했다. 그러면 그 위의 화장품으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행정처분이 있겠죠. 그런 행정처분이 면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안전용기 포장 같은 경우에 기준을 위반을 했다. 그러면 화장품 100개를 실수로 만약에 유통을 했다. 그런 안전용기 포장에 위반한 화장품을 그런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있다. 그러면 이 안전용기 포장은 위해성 등급이 나등급이므로 30일 이내에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책임 판매업자가 가진 노력 끝에 30일 이내에 100개 중 한 85개 정도를 회수를 했다 라고 치면, 그러면 이 사람은 5분의 4 이상, 즉 80% 이상 회수를 했죠. 이런 사람들은 행정처분이 면제가 됩니다. 예? 원래는 화장품법 제9조에 따른 그런 안전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1차 위반 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 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데요. 근데 이 영업자의 경우에는 회수를 했잖아요. 회수를 했기 때문에 회수 계획량의 80% 이상을 회수를 했으면 행정처분이 전부 면제됩니다. 회수 계획량 중에 일부를 회수한 경우도 한번 알아봅시다. 회수 계획량의 3분의 1 이상, 5분의 4 미만. 그냥 무슨 소리냐면 약 33.33333% 이상, 80% 미만. 이 정도를 했다. 이 정도만 회수를 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만약에 등록 취소다. 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기준이 등록 취소가 아니라 약간 약한 거였다. 그러니까 업무정지 또는 품목의 제조, 수입, 판매, 업무정지 이런 거였다. 이런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을 합니다. 이렇게 줄여줍니다. 예를 들면 안전용기 포장이었다. 그러면 1차 위반 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었죠. 근데 이 처분을 잘 보시면 어쩌고저쩌고 판매 업무 정지 이렇게 처분이 내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 정지 또는 품목의 제조, 수입, 판매 업무 정지 이런 경우인 거죠. 즉 어떤 책임 판매업자가 안전용기 포장에 대한 기준을 위반한 화장품을 3분의 1 이상, 5분의 4 미만 회수를 했다라면 원래라면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회수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처분 범위가 좀 줄어드는 거죠. 3분의 2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경감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처분 기간이 3개월이니까 3개월의 3분의 2 뭐예요? 2개월이죠. 즉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처분을 경감을 한다 이 뜻이에요. 즉 이 사람의 처분이 최대로 경감됐다라는 거는 1개월 처분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만약 회수 계획량의 3분의 1 이상 5분의 4 미만을 회수한 책임 판매업자의 행정 처분 기준이 등록 취소였다. 이런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하지 않고 업무 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처분을 하겠죠. 그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이 경우를 이제 설명해 드리면 되나요? 이 경우네요. 그죠? 회수 계획량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을 회수했다. 즉 무슨 소리냐면 25%에서 33.3343% 미만 동안 회수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경감받을 수는 있는데 그 정도가 굉장히 미비하겠죠. 그래서 100개 중에 30개 정도만 회수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행정처분 기준이 등록 취소인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하지 않고 업무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을 하고요.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또는 품목의 제조, 수입, 판매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과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했던 안전용기 포장에 대한 기준을 위반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해서 이것을 회수한 영업자는 원래라면 1차 위반 시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아야 했죠. 근데 이 사람은 계획량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을 회수한 경우이므로 그런 경우이므로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중에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이 되겠죠. 그러니까 1개월은 30일로 보니까 전체 90일 중에 45일의 범위 내에서 경감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행정처분을 어떻게 경감을 시키냐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저랑 같이 또 다음 조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목이 좀 아픈 것 같아요. 계속 목이 아프네. 목이 좀 많이 아파. 자,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5조인가요? 15조는 폐업 등의 신고네요. 그래서 영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 그러니까 이거는 휴업 후 재개 신고서겠죠. 거기에다가 제조업 등록 필증, 책임 판매업 등록 필증, 맞춤 화장품 판매업 신고 필증을 첨부해서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일단 계속 볼게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곳에서도 같이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휴업 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 제5항에 따라 폐업, 휴업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영업자는요, 폐업,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식약청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휴업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그 기간 동안 휴업을 하였거나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휴업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그냥 단순히 휴가를 보기 때문에 굳이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아파서 3일간 휴직하는 것까지 내가 신고를 하면 힘들겠죠. 그러나 이제 뜻하지 않은 사건 등으로 30일 이상을 휴업을 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이상 휴업 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마판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신고 필증, 등록 필증이나 필증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폐업이나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 신고서와 함께 등록 필증 또는 신고 필증을 꼭 내야 해요. 이 필증이라는 건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업 허가증, 자격증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필증을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영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사하거나 돌려 사용해도 안 되고 대여해도 안 되고 이거는 뭐 양도 양수해도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필증을 지방식약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폐업을 했는데도 영업을 계속해도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되고요. 휴업 중에 필증을 가지고 있게 하면 이를 타인에게 또 일정 기간 또 돈을 주고 양도해서 영업을 등록을 하지도 않은 사람이 마치 그 사람이 등록한 것처럼 이렇게 사기를 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개월 이상 이제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무조건 필증을 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필증은 당연히 영업 재개 신고를 하면 돌려주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추가적인 설명을 할게.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고 하는 자가 처리돼야 할 일이, 자, 화장품 영업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 법에 묶여 있어요. 첫 번째 법은 화장품법, 두 번째 법은 부가가치세법. 왜냐면 화장품과 관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식약처랑 긴밀하겠지만, 돈을 번다는 의미에서는 이거 지방정부 랑 연관이 된 세무처랑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화장품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걸 지방식약청에 또 제출해야 했었죠. 이런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랑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방정부랑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폐업을 할 때,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 는 이제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또 바로 사업장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또 신고를 해야 돼요. 사업자가 휴업을 하면 그 기간에는 또 매출이 없으니까 매출액 산정을 하면 안 되겠죠, 세무서에서. 그렇게 하면 또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폐업 시에는 폐업한 날짜만을 기점으로 매출액까지를 그 기점으로 또 세금을 매겨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라면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그런 사람은 지방식약청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관할 세무서에도 이 사실을 알려야 돼요. 그래서 따로따로 알려야 됐었으나, 근데 이게 법이 예전에 엄청 옛날에 바뀌었는데, 이게 요즘은 한 곳에만, 한 기관에만 몰아서 신고해요. 그래서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휴업 신고랑 화장품법에 따른 폐업 휴업 신고를 같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던가, 아니면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던가. 그러니까 둘 다 한 곳에다가만 합니다. 한 곳에다가만 제출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한꺼번에 제출하게 된 이 서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관할 세무서장이 알아서 서로 필요한 서류를 주고받으면서 송부합니다. 그리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관할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당연히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에 따라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말소할 수 있고,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신고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은 당연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즉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일단 좀 더 볼까요? 법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평가. 위해평가라는 건 뭐냐면요, 화장품이 이게 여러가지 원료들이 있는데 이 원료가 1% 정도 들어가면 됐다, 이렇게 처음에 평가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국제 기준도 그렇고 좀 0.7% 이상만 들어가면 좀 위험하더라. 그래,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원료를 위해평가. 아니면은 새로운 원료가 나왔어요. 이 새로운 원료가 인체에 해는 주지 않는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 이런 위해평가라고 합니다. 위해평가는 다음에 과정을 거쳐서 실시한다. 위해 평가는 이 네 단계는 여러분 꼭 암기하세요. 그래서 위해 요소의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 그리고 위해 요소의 인체 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 위해 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 평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위해도 결정. 이 네 가지 단계는요, 주관식으로 나올 테니까 꼭 암기하세요. 식약처장은 이 결과를 근거로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위해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해서 국내외의 연구 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 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 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 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근거로 위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해평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암기를 해야 해요. 식약처장은 국내외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그런 화장품 원료 등의 경우에는 위해 요소를 신속하게 평가해야 하죠. 그래서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해 평가가 완료된 뒤에는 당연히 그 해당 원료 등을 뭐 해야 돼요?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사용하더라도 그 기준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식약처장은 이렇게 지정 고시된 원료의 사용 기준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 지정 고시된 원료의 사용 기준을 변경할 수도 있겠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이런 위해평가의 과정을 명시한 조항이고요. 그래서 위해평가의 과정을 알기 전에 여러 가지 용어를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인체 적용 제품이 뭐냐? 인체 적용 제품이란 사람이 섭취, 투여,
접촉, 흡입 등을 하면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인체 적용 제품이라고 합니다. 인체 적용 제품 안에 화장품이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인체 적용 제품 그거 말고도 뭐 비타민제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화장품 이꼴 인체 적용 제품이다? X 아니에요. 인체 적용 제품 안에 화장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화장품 섭취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독성이란 말은 뭐냐면 인체 적용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 요소가 인체에 유해한 그러니까 위험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고유의 성질 이런 걸 독성이라고 하고요. 위해 요소란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그런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요인. 그래서 화생물, 물리, 화생물적 요인이다. 위해 요소. 그리고 위해성이라는 건 위험을 의미합니다. 위해성. 그래서 인체 적용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 요소에 노출되는 경우 인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정도, 즉 위험성이라는 거죠. 위해성. 그렇죠? 그리고 위해성 평가가 위해 평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인체 적용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 요소가 인체의 건강에 해치거나 아니면 해칠 우려가 있는 정도, 그 여부랑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산출한 거. 그걸 이제 위해 평가라고 하는 위해성 평가. 통합 위해성 평가는 뭐냐면 인체 적용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 요소가 다양한 매체와 경로를 통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걸 통합 위해성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과학적으로만 산출한 걸 위해성 평가고요. 통합 위해성 평가는 뭐냐면 이건 좀 약간 사회적이고 경찰 기관, 사회 기관, 유관 기관하고 연계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통합적으로. 보통 보니까 사람들이 뭐 오전 5시부터 뭐 오전 7시까지 그 사이에 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뭐 이런 경찰 데이터를 토대로 위해성 평가랑 접목시켜서 뭐 미세먼지는 그래서 아침에 뭐 더 많이 일어나서 출퇴근길에 뭐 그런 사람들한테 더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이제 좀 뭐랄까 과학적인 평가에 더불어서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약간 정성적으로 평가를 좀 더하고 약간 소설 쓰듯이 시나리오를 막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쓰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다. 저런 경우도 브레인스토밍 해가면서 모든 경우를 하는 마치 소설책 같은 이런 걸 이제 통합 위해성 평가라고 하는 거죠. 통합 위해성 평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관과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하겠죠. 경찰 기관이나 뭐 이런데. 뭐 그런 기관, 아니면 사회 유관 기관 이런 데가 있겠죠. 이런 단어들은요 필수, 별표 100개 너무 중요해요. 식약 처장이 위해성 평가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에는요 말을 너무 빨리 해서 숨이 너무 차서 힘드네요. 일단 위해성 평가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첫 번째로 국제기구나 아니면 외국 정부가 이거 인체의 건강을 해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인정해서 판매하거나 아니면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 판매 등을 금지한 인체 적용 제품이 있겠죠. 아니면 두 번째, 새로운 원료 또는 새로운 성분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기술이 접목돼서 된 것. 근데 안전성에 대한 기준하고 규격이 전혀 없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세 번째, 그 밖에 그냥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인정되는 인체 적용 제품이 있겠죠. 위해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를 좀 더 자세하게 하면 위해성에 근거해서 사용 금지를 설정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안전역이라는 건 안전기준, 화학적 안전기준, 안전기준을 근거로 사용 한도를 설정을 하려는 경우, 그러니까 보존제의 사용 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 뭐 이런 경우 있죠. 새로운 보존제가 나왔다. 그 보존제가 효과는 정말 좋더라. 근데 어느 정도 했을 때 이게 인체에 안 좋은지 그런 걸 이제 평가를 하려면 사용 한도를 결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현 사용 한도의 성분을 기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경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페녹시에탄올이 1%다. 1%인데 이게 적절한가? 0.5%로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적절한지 한번 위해 평가를 다시 해보자. 이런 경우인 거죠. 비의도적 오염 물질의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맞고요. 그리고 화장품 안전 이슈 성분의 위해성을 판단하고 싶은 경우. 예를 들면 뭐 MIT, CMIT 같은 성분들이 있었죠. 살균 보습 아니야 뭐라는 거야? 가습기. 그쵸? 살균 가습기 가습기 세척하는 거 말이 왜 안 나오냐? 가습기 세척하는 거에 세척제? 거기에 이제 위해성 물질들이 있었죠. 그래서 MIT, CMIT 같은 그런 성분들, 메칠 클로로 이소치아 졸리논 이런 성분들, 그런 성분들의 위해성 이거 완전 이슈다. 이 보존제 진짜 써도 되는 거냐? 이렇게 사회적으로 막 언론에서도 막 독극물 성분이 화장품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국민 여론이 이제 야 그거 진짜
괜찮은 거야? 이상한 거야? 막 이런 여론이 막 들끓을 때, 그럴 때 이제 위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식약처에서 이런 거. 그리고 위해 관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인체 위해의 유의한 증거가 없음을 검증하는 경우에도 맞아요. 예를 들면 땡땡땡 성분이 이거 근데 좀 그런 거 있죠. 증거 없이, 증거 불충분하게 되게 어떤 논문에서 이렇게 위험하다고 카더라 이런 걸로 오해받는 성분들, 이런 성분들에 대해서 인체 위해의 유의 의미가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이렇게를 검증할, 여러분들이 유언비어에 속으셨습니다. 이번 위해 평가 결과 땡땡땡 성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인체 위해의 유의한 증거 없음을 검증하려는 경우에 위해 평가가 필요하겠죠. 위해 평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뭘까요? 불법으로 유해 물질을 화장품에 혼입한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위해 평가를 실시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유해 물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돈 엄청 들여가면 위해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리고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돼서 이미 기허가가 된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이미 입증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위해 평가하려면요, 여러분 몇 억씩 들어요. 엄청 비싸요, 이거. 그래서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진짜 꼭 필요할 때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위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위해 평가가 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이건 왜요? 위험에 대한 충분한 경고가 부족하면 당연히 위해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없는 그런 원료들에 대해서 위해 평가하는 건 돈 낭비죠. 무슨 소리냐? 화장품에 물에 대해서, 물은 화장품에 물론 정제수를 넣는 건 위험합니다. 근데 위험에 대한 증거가 없는데요? 충분한 증거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의심조차 받지 않는 성분들, 구태여.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물, 뭐 글리세린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굳이 뭐 이거를 위험에 대한 티끌이라도 뭐가 있어야지. 뭔가 좀 예를 들면 뭐 보존제다 그러면 보존제는 항상 인류에 뭐 위협을 가해오기는 했었지. 보존제 성분들이 세균을 죽이면서 피부에 약간 이런 조직도 파괴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 이런 위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런 실마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 이런 거는 사실 위험에 대한 실마리가 없죠. 사실상 크게 맨날 샤워하잖아요, 우리들. 그쵸? 세수도 하고 물도 열심히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위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다. 그럼 위해 평가 실시할 필요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말한 건 다 여러분들 객관식 선지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암기하세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해 평가의 과정, 이 과정도 여러분들이 꼭 빈칸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4회 때도 시험 문제 이 단계에 묻는 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 의도적 사용 물질, 비의도적 오염 물질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4단계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 평가, 위해도 결정의 이 4가지 단계로 간다. 그래서 위험성 확인은 뭐예요? 이거는 위해 요소의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해 요소에 노출됐을 때 이거 독성이 있다. 독성의 정도랑 영향의 종류 이걸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위험성을 확인하는 거죠. 이거 여기 만약에 첫 번째 단계에서 위험성 확인 단계에서 위험성이 없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진행 안 하고 대신에 막 여러 가지 자료랑 서류를 막 분석하면서 이 위해 요소의 인체 내 독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위험성 확인이 됐으니까 그 다음 위험성을 결정하러 가는 거예요. 위험성 결정은 뭐냐면 그 위험성 확인 단계에서 조사가 다 끝났잖아요. 평가 대상의 그런 물질의 인체 또는 동물 독성 자료 막 이런 걸 토대로 위해도 결정 시 이제 여러 가지 독성 값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체의 위해 요소에 노출되었을 때, 인체가 노출되었을 때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체 노출 안전 기준 설정. 그거 뭐냐면 그러니까 맨 첫 번째 단계에서 여러 논문을 보니 위험하겠구만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번 단계에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해당 물질이 이 정도 노출되었을 때 위험하겠군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인체 노출 위험 허용량 이런 걸 선출을 하는 거죠. 인체 노출의 안전 기준 이런 거를 여러분 본다. 라는 거라면 그 다음 단계는 노출평가. 노출평가는 뭐냐면 인체가 위해 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를 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앞 단계에서는 어떤 물질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을 때 위험하더라. 인체 노출의 안전 기준을 설정을 했다면 이번 단계에서는 그렇다면 실제로 이 화장품을 사용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체는 위의 요소가 어느 정도 이미 노출이 되었는가, 이런 걸 산출하는 게 노출 평가입니다. 노출 평가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모니터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보통 사람들이 여성의 경우 립스틱을 하루에 평균 몇 번을 바른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뭐 애기들이 쓰는 거였다 그러면 아기들은 평균 1회 뭐 엉덩이를 통해서 뭐 바디로션을 바르더라. 근데 엉덩이는 뭐 어린이 경우에 흡수율이 90%를 넘나들었다, 뭐 이래가지고 어린이의 경우에는 이미 많이 노출됐다는 것을 알린다, 뭐 이런 게 노출평가.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그러니까 노출평가는 약간 추론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탐정놀이 이런 느낌. 노출평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보통 피부에 이걸 발랐다면, 아니면 뭐 팔뚝에 이걸 발랐다면, 뭐 이런 거. 그리고 마지막에 위에도 결정. 위에도 결정, 그냥 위의 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그런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그 뒤에 제가 이걸 쉽게 외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꼭 함께 암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50분이나 수업해서 제가 너무 힘드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